안녕하세요. 부개닐링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입니다. 지은이 브라이언 헤어. 듀크 대학교에서 진화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에서 사람과 심리학 연구그룹을 세웠다. 듀크 대학교로 돌아온 뒤 듀크 개 인지능력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인지신경과학센터의 중요한 일원이기도 하다. 2013년 버네사 우주와 함께 개의 천재성을 출간했으며 사이언스, 네이처,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등의 학술지에 100여 편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는 개, 늑대, 보노보, 침팬지, 사람을 포함하여 10여 종의 동물을 연구하면서 시베리아에서 콩고 분지까지 세계 곳곳을 누볐으며 2007년 스미소니언 매거진이 선정한 36세 이하 세계 우수 과학자 35인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저자 버네사 우주. 듀크 대학교 진화인류학과의 연구원이며 수상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브라이언 헤어와 함께 2013년 개의 천재성을 출간했다. 2010년 출간한 보노보 악수, 콩고의 사랑과 모험의 회고록으로 로엘 토머스 교양 부문을 수상했으며 2004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상 저널리즘 부분을 수상했다. 현재 우주는 월스트리트 저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욕타임스 등 많은 언론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의 글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의 죄가 크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연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삭막한 곳으로 묘사하기 바빴다. 그리고 그 죄를 죄다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에 뒤집어 씌웠다. 적자생존은 원래 다윈이 고안한 표현도 아니다. 다윈의 전도사를 자처한 허버트 스펜서의 작품인데 엘프리드 월리스의 종용으로 다윈은 종의 기원 제5판을 출간하며 당신 이론의 토대인 자연선택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다윈의 죄는 거기까지다. 종의 기원은 물론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과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그는 생존 투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오로지 주변 모두를 제압하고 최적자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양한 예를 들어 풍성하게 설명했다. 그의 후예들이 오히려 그를 좁고 단순한 틀 안에 가둔 것이다. 이 책은 그 틀을 속 시원히 걷어낸 반가운 책이다. 나는 이 책이 특별히 반갑다. 조금은 외롭던 차에 학문적 동지를 만나 기쁘고 인류의 기원과 보편적 인간성에 관한 참으로 탁월한 분석을 맞이해 더할 수 없이 반갑다. 아직도 성악설과 성선설 사이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조간신문과 저녁뉴스에 들려주는 사건. 사고 소식에는 인간의 잔인함이 넘쳐나지만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종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현명적인 종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정연한 논리로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은 참 오랜만이다. 제1장 생각에 대한 생각. 사람은 생후 9개월쯤이면, 그러니까 걸음마나 말을 떼기도 전에 이미 손짓을 시작한다. 물론 태어난 직후에도 손짓을 하지만 이 동작이 의미를 띠기 시작하는 것은 9개월이 지나서다. 손짓은 신기한 몸짓이다. 어떤 다른 동물도 손짓을 하지 않는다. 손이 있는 동물이라도 마찬가지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마음 읽기가 요구된다. 대개는 저기를 봐,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라는 뜻이다. 하지만 머리를 가리킨다면 여러 의미가 될 수 있다. 가리키는 사람 자신을 뜻하는 것인가?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모자를 잊어버렸나? 미래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더 이상은 아닌 무언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손짓은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고 부르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시작되는 관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우리에게는 마음 이론 능력이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마음 이론이 중대하게 작용한다. 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이 능력은 또한 우리 존재의 정수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추론할 능력이 없다면 사랑도 그림책에서 우려낸 그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난다. 감정은 우리의 가슴에, 육감에, 손끝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에 있으며 대개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나의 추측과 추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린 시절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나의 개 오레오였다. 8살 무렵 내 두 손에 쏙 들어가던 오레오는 순식간에 식탐 강하고 삶을 사랑하는 약 30kg의 레브라도 리트리버 성견으로 자라났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녀석의 눈을 통해 보는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지 늘 궁금했다. 에머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야 나는 동물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동 마음 이론의 권위자 마이클 토마셀로와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나와 10년 동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종인 침팬지의 마음이론 능력을 실험했다. 우리의 실험 이전에는 동물의 마음이론을 입증하는 실험이 없었다. 침팬지에게는 남의 마음을 추측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침팬지가 남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인지할 뿐 아니라 남이 무엇을 아는지를 알고 남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추측하며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침팬지는 협력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둘을 동시에 하기는 힘들어했다. 협력적 의사소통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능력인데 침팬지의 마음이론 별자리에는 이 능력이 없다. 사람 아기는 첫 단어를 말하거나 자기 이름을 배우기 전에 협력적 의사소통을 할 줄 안다.
우리가 기쁠 때 타인은 슬퍼할 수 있으며 역으로 타인이 기쁠 때 우리가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거짓말로 덮는 법을 배우기 전에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부터 우리는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한다. 우리가 타인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 능력 덕택이다. 이 능력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통하는 관문, 수세대를 걸쳐 쌓여온 지식을 잇는 문화적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다. 오레오와 나는 새로운 실험놀이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오레오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때마다 오레오는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야기해 주었다. 오레오가 정말로 내 손짓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그저 컵 속에 담긴 먹이를 냄새로 찾아낸 것인지 알고 싶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숨기고 손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오레오가 먹이를 찾아낸 횟수는 평소보다 절반으로 떨어졌다. 내 도움이 없으니 그냥 골라 잡은 것이다. 이는 오레오가 다른 개들과 마찬가지로 탁월한 후각을 지녔음에도 첫 시도에서 먹이가 든 컵을 찾는 데는 후각을 활용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킬 때 내 팔의 움직임이 오레오의 주의를 끌었을 수도 있다. 대조 실험으로 나는 손가락 움직임을 배제해 보았다. 먹이가 있는 컵 방향으로 고개만 돌려 바라볼 때도 있었고 또 몸을 컵이 있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 손가락만 컵 방향으로 가리켜 보이기도 했으며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오레오의 눈을 가리게 하고 그 사이 팔을 뻗어 움직임 없는 손끝만 보게 하기도 했다. 가장 난이도 높은 테스트는 내가 먹이가 없는 컵을 향해 걸어가면서 먹이가 있는 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오레오는 어떤 식으로 해도 어려움 없이 먹이를 찾아냈고 이로써 오레오가 내 팔의 움직임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실험에서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이 개들에게서 훨씬 더 밀접하게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가지 손짓놀이를 잘하는 개는 다른 손짓놀이도 다 잘 해냈다. 개도 우리처럼 협력적 의사소통에 특화된 인지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침팬지는 달랐다. 침팬지한테서는 소통에 특화된 인지 능력의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인지 능력은 생식의 성공을 촉진하도록 진화했다. 따라서 동물은 종의 생존의 핵심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의 사고에서 가장 높은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게끔 발달해 왔다. 침팬지와 달리 개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생존이 달려있다. 하지만 개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는지는 나조차도 놀랄 정도였다. 제2장 다정함의 힘. 우리는 개에서 발견했던 이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이 단순히 성견이 되기 전까지 수백 시간에서 많으면 수천 시간 동안 사람과 상호작용에 생긴 결과물이 아니었음을 발견했다. 각기 다른 양육 환경과 각기 다른 원령의 강아지들을 테스트하면서 우리는 심지어 가장 어린 강아지가 손짓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는 개가 사람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조상이었던 늑대종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늑대는 늑대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거나 먹잇감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기술이 뛰어났던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사람과 개의 상호작용에
이 기술이 쉽게 활용되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우리가 개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정교한지 밝혀낸 뒤로 다른 연구자들도 가축화된 동물들의 지능에 대한 기존의 통념, 즉 가축화가 동물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기존 생각의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친화력이 동물들의 인지 능력, 특히 협력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근거가 하나둘 쌓이고 있다. 제3장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우리의 사촌. 개와 다른 도시 동물들이 사람에게 더 끌리고 더 친화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가축화된 것이라면 그 방정식에서 사람이라는 변수를 제거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동물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도 자기 가축화될 수 있을까? 보노보만큼 친화적인 동물은 찾기 어렵다. 보노보와 침팬지는 100만 년 전 무렵 공통의 조상에서 나왔으며 고릴라보다도 사람과 더 많은 유전자를 공유한다. 이런 점에서 보노보와 침팬지는 현존하는 영장류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두 친척이라 할 수 있다. 보노보 집단에서는 야생에서건 사육소에서건 수컷 우두머리가 없다. 그 결과 많은 과학자는 암컷이 보노보 무리의 대장이라고 생각했다. 아기 보노보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아기 침팬지는 모르는 누군가가 주는 음식을 함부로 받아먹지 않으며 덩치 큰 수컷은 특히 더 경계한다. 따라서 침팬지 무리 구성원들의 서열을 평가할 때는 아기 침팬지의 반응을 고려해봤자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보노보들은 행동과 상호작용 면에서 침팬지들과 달리 타고난 무언가가 있었다. 놀랍게도 아기 보노보가 근처에 앉아 있을 때 보노보 성체 수컷들이 먹이를 외면하고 달아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었다. 보노보 암컷은 서열과 상관없이 모두 일일 필요 열량을 충족할 수 있지만 침팬지는 서열이 높은 암컷들에게만 매일 충분한 먹이가 보장된다. 보노보 암컷은 암컷 친구를 챙길 여력이 있지만 침팬지 암컷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친화력 좋은 보노보 암컷들은 서로 돕고 살 수 있어 수컷의 공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또한 공격성이 가장 낮은 수컷과 짝짓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수컷 보노보에게도 친화력은 승리의 전략이었다. 보노보는 다정한 동물로 찬양되기도 하고 전쟁 말고 사랑이라는 모토에 걸맞은 히피 유인원이라고 조롱당하기도 한다. 특히 많은 과학자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침팬지를 우리의 거울상으로 더 적합하다고 믿으면서 보노보는 오랜 기간 무시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특성이 침팬지에게 있다.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우리가 그러하듯 침팬지에게도 빛나는 지능과 악마 같은 장난기, 다정하다가도 순식간에 살해를 저지를 수 있는 잔악성이 공존한다. 그렇다고 보노보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인원의 친척 가운데 오직 보노보만이 우리를 괴롭혀온 치명적인 폭력성에서 벗어난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 탁월한 지능과 지성을 뽐내는 인간이 하지 못한 것을 보노보가 성취한 것이다. 4장 가축화된 마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맞춤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사람은 잠깐만
혼자 두어도 위험에 처할 정도로 무력한 상태로 태어난다. 아기의 눈빛은 부모에게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사랑이 샘솟는 느낌을 준다. 부모가 아기의 눈을 들여다볼 때는 아기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아기는 이 때문에 부모의 눈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한다. 눈맞춤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소리내어 웃거나 미소 지을 줄 알기 전까지 첫 석 달의 기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눈은 협력적 의사소통에 이바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사람 아기는 부모의 의도와 기분과 생각을 처음 인식할 때 부모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눈빛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생애 초기에 우리에게 의미를 지닌 경험들은 이때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눈빛의 방향만으로도 아기에게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라고 하거나 어디로 움직이라는 등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아기는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놀아주거나 안아주리라는 기대에 맞춰 행동을 조절한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영아는 성인이 내는 소리와 시선이 가리키는 물건을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눈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 생후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도 공막이 하얀 눈을 선호한다. 아기들은 만화 속 눈처럼 공막이 하얗고 동공이 진한 눈을 그 반대의 눈보다 오래 쳐다본다. 우리는 하얀 공막을 선호하거나 눈맞춤에 의존하는 유일한 종이다. 우리 뇌에는 누군가의 눈을 볼 때 반응만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대부분의 동물은 공막을 숨긴다. 자기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경쟁자가 추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람 아기에게는 하얀 공막이 유리하다. 경제학자 테리 버넘과 나는 우리 종 특유의 눈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과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추론했다. 하얀 공막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협력을 증진하는 데 두루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 자기 가축화 가설은 하얀 공막을 친화력 선택의 결과로 보며 이 진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8만 년 전이었을 것으로 본다. 눈맞춤 빈도가 증가하면서 유대와 협력적 의사소통이 촉진되어 옥시토신이 훨씬 활발히 발현되었을 것이다. 또 하얀 공막은 속임수나 사기를 막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눈은 분명하고 유일할 뿐 아니라 보편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피부, 머리, 심지어 손톱까지 다양한 색을 띈다. 홍채도 초록색, 회색, 파란색, 갈색에 검은색까지 다채로운 색이 있다. 하지만 공막은 모두 똑같이 하얀색이다. 하나의 형질이 이렇게 절대적인 단일성을 보여주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서 하얀 공막이 보이면 사람이라고 혹은 사람 같다고 판단한다. 미키마우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검은 눈동자에 흰자 위에 커다란 눈으로 바꾸고 나서였다. 흥미롭게도 누군가의 인간성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눈을 까맣게 칠해버리는 것이다. 공포영화에서는 흰자위만 남은 눈이 거의 필수 요소다. 누군가의 눈동자 색이 살짝만 달라도 우리는 이미 불편해진다. 제5장 영원히 어리게. 우리는 사람의 친화력 상승과 그것이 야기했다고 보는 우발적 변화, 가령 여성화된 얼굴, 하얀 공막, 협력적 의사소통 같은 인지적 기능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친화력 상승이 자기 가축화 징후를 촉발한다는 것은 안다.
핵심은 발달이다. 한 동물의 발달 유형에서 생기는 미세한 변화가 진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발달 속도나 시기가 약간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몸체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끼 도롱뇽에게는 올챙이처럼 아가미, 지느러미, 꼬리가 있다. 도롱뇽은 성체가 되면서 아가미는 없어지고 지느러미가 꼬리로 바뀌고 다리가 자라나 육지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아홀로틀이라고 하는 도롱뇽은 아가미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리가 자라나지 않는다. 이들은 성체 도롱뇽이 되어도 몸만 조금 더 커질 뿐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 보이는 외모는 개체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까마귀 종은 어릴 때 부리에 하얀 점이 하나 있다가 성체가 되며 사라진다. 성체 까마귀들은 서로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자들이 실험으로 성체 까마귀 부리에 하얀 점을 그렸더니 다른 까마귀들이 공격을 멈췄다. 그 하얀 점을 지웠더니 바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어려 보이는 외모뿐 아니라 어리숙한 행동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린 생쥐는 겁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벌벌 떤다. 어린 생쥐가 떨고 있으면 보통은 다른 생쥐들이 가서 토닥이거나 핥아서 안심시켜준다. 친화력이 우리 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은 새롭지 않다. 하나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더 똑똑해졌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두 생각 사이에 놓여 있는데 사회적 관용이 높아지면서 인지 능력, 특히 의사소통 및 협력과 관련한 기능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낯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우리는 이 변화가 사람 자기 가축화의 산물이라 본다. 집단 내 타인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됐다. 이 확장된 가족 개념은 과거 우리 종의 성공에 이바지했으며 미래도 아주 희망적이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할수록 우리 종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서로를 끊임없이 비참과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번번이 부닥친다. 마음이론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 특별한 공감과 연민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지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개가 사람 가족의 일부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특별한 관계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느낄 능력에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개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랑만 못하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평등한 사상이다. 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지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포식자이던 시기에 그들은 송곳니 매서운 육식동물에서 개로 진화했다. 개는 그들 종의 강력한 성공무기였던 두려움과 공격성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에게 다가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만한 충분한 공통 기반을 찾아냈다. 다리가 둘이건 넷이건 검건 하얗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그런 차이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적어도 나의 삶은 바뀌었다. 우리 종이 다른 사람 종들을 정복할 무기를 생각해낸 이래로 우리는 지능을 과하게 강조해왔다. 우리는 지능을 토대로
확고한 구분선을 긋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잔인한 고통을 가해왔다. 나에게 오레오는 모두가 저마다 특별한 자질과 재능이 있으며 모두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오레오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면서 나는 다른 동물들의 지적인 잠재력에도 눈을 뜰 수 있었다. 오레오 덕분에 나는 침팬지의 잠재력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오레오 덕분에 나는 모든 낯선 이를 잠재적 친구로 대하는 동물 보노보와도 만날 수 있었다. 오레오와 나눈 우정과 사랑으로 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평소 모르고 살았던 다정함의 힘에 대해 알려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다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다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